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애플 AI용 최신 M4 탑재 신형 아이패드 프로 출시. 애플이 자사의 최신 태블릿 PC인 신형 아이패드 프로와 에어를 현지 시간 7일 출시했습니다. 애플은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렐루즈 이벤트를 열고 신형 아이패드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애플이 새로운 아이패드를 내놓는 것은 2022년 10월 이후 18개월여 만입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아이패드 시리즈 가운데 최고급형이고 에어는 고급형입니다. 드러켄밀러 엔비디아 주식 대거 매도, 장중 10% 폭락. 월가의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엔비디아의 주식을 대거 매각했다고 밝힘에 따라 월가의 최대 생성형 AI 수혜주 엔비디아가 장중 10% 이상 폭락했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결국 1.7%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뉴욕 증시에서 전 거래일보다 1.72% 하락한 905.5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레딧 상장 후 첫 실적 발표서 매출 급증 확인, 시간외에서 17% 급등. 미국 개미 투자자들의 성지라 불리는 미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이 상장 후 첫 실적 공개에서 매출 급증을 알리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17% 넘게 뛰었습니다. 현지 시각 7일 레딧은 1분기 매출이 2억 4,300만 달러로 1년 전에 1억 6,370만 달러 대비 48%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런던 증권거래소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 매출 2억 1,280만 달러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 중 광고 매출이 2억 2,27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주요 경쟁 기업들보다 가파른 성장 속도로 평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오늘의 승부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루는 당근을 그리고 하루는 채찍을 주는 걸까요? 어제는 매파적인 인사로 분류가 되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꺼내놓게 되면서 지수 상승에 있어서 제동이 좀 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특징적인 이벤트가 있다면 애플의 렐루즈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여기 AI 칩을 탑재한 신형 아이패드 모델을 좀 공개를 했는데요. 다만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벤트가 우리 시장 안에서는 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증시8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 PD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어저께 매우 즐거우셨죠? 오랜만에 저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외국인들이 엄청 크게 돌아오면서 이제 우리 국내 증시, 특히 코스피가 한 달 만에 2,700선을 회복을 했죠. 자, 근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 어제 또 미국장 보고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시장이 약세장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강세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강세장에서도 종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미국 시장에서 어닝 시즌을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거 못 느끼셨나요? 실적은 잘 나왔는데 근데 발표도 좋게 나왔고 했는데 가이던스를 뭐 앞으로의 예측에 대한 가이던스가 낮다고 해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이런 모습들을 봤는데 근데 이제 차트를 한번 열어보시면 그간 실적이 좋을 거라는 예상하는 종목들의 차트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해보는 실적이 조금 미비하다라는 뉴스로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다 한들 지금 메가 트렌드인 이 AI에 관련된 이 생명이요. 재료의 생명이 이게 1년치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저께 뭐 엔비디아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테슬라도 당연히 다 예측하셨잖아요. 중국에 대한 물량이 수주가 좀 줄었다라는 뉴스로 좀 떨어졌는데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막 집중하지 마시고 전체를 보자고요. 어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을 봤을 때는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빅테크 기업이 떨어진 거지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은 골고루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약세장이면 전체가 다 빠지면서 지수가 흘러내려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빅테크 기업이 살짝 숨고르기를 하고 그 자금들이 그동안 못 올랐던 업종으로 골고루게 또 올라가면서 미국 시장도 제가 볼 때는 골고루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저께 시장을 보면 걱정할 게 있나요? 외국인이 역대 세 번째입니다. 우리 증시 역사상 세 번째로 순매수를 역대급으로 보여줬고요. 아직 1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아침 8시에 오늘의 승부주 보시면서 오늘장 뭐 담아볼까를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어저께 우리 승부주의 결과를 좀 봐야겠죠. 어떠한 종목들이 어떤 수익률을 냈는지 한번 보시죠. 자, 리가켄바이오가 어제 1% 수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0.19%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네, 아쉽지만 어저께 우리 시장이 좋았지만 어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데요. 어제 코스피 지수 2%대 상승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다 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서 모건스탠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조금 높게 평가하면서 조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정 대표 오늘 조금 어떨까요? 네, 뭐 저는 바이오주에 대해서 좀 모아가자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러니까 어저께 사실은 뭐 핑계 대려는 게 아니라 뭐 반도체가 강할 건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미국 증시가 이틀 동안 그러니까 금요일하고 월요일 뭐 빅테크 위주로 강하게 반등을 주었기 때문에 반도체 강할 건 알고 있었지만 뭐 강할 것이 또 갭상승이 잘못 나왔다가 또 조정이 나오면 손실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는 한 2.5% 정도 코스피 200 기준으로 올랐지만 코스닥은 뭐 0.5%, 0.6%밖에 오르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엔 수급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바이오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모아가는 전략. 어쨌든 그 5월 말, 6월 초 이슈가 있기 때문에 모든 바이오주를 다 보전하는 건 아니지만 특정 이슈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창희 대표님이 소개해 주셨던 타이거 일렉이 네. 수익률이 3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AS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 정도 수익이면은 조금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은데 네. 대표님 보실 때는 좀 더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일부 제가 그때 말씀드린 목표가가 4만 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 달성이 됐었던 것이고 어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어저께 보면 이제 리노공업도 신고가 행진을 좀 보여줬었던 부분들 그리고 ISC도 좀 좋은 흐름 최근에 바닥에서 좀 턴하는 부분들을 보여준다라면 테스트 소켓 뭐 프로브카드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 매도라기보다는 일단은 직전 고점대까지 왔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한 뭐 절반 가까이 혹은 뭐 30, 40% 정도 이슈를 하고 나서 추가 상승 가능성 좀 대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우리 오늘의 승부주는 오늘장에서 승부를 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렇듯 계속 추적을 해서 AS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골라 담아 보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침 오늘 뭐 먹지 하는 것처럼 오늘 시장에서 오늘의 승부주 종목에서 어떤 걸 담아볼까 이런 재미를 좀 가지시고 한번 담아보시면 아주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자,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 일단 파라다이스가 어제 낙원으로는 못 갔는데 어쨌든 손실은 아니에요. 네. 관심을 못 받은 것 같은데 반도체 때문에. 네. 어떻게 보세요? 유효한가요? 저는 일단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오히려 더 담을 수 있는 자리, 되게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여기서 봤을 때 제가 그 손절 라인 14,300원 어제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자리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14,300원, 그다음에 위로는 15,600원 요 사이에서 지금 현재 계속 횡보단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서 아직까지는 옆으로 횡보하지만 그래도 위로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 특히 장기 추세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가에서 이제 60일선도 지금 서서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크게 뭐 그 제가 봤을 땐 어려운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담을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자리다. 그리고 지금 빠진 건 한 5% 정도 빠졌는데 여기에서 지금 아래꼬리를 잡고서 결국 5일선을 잡아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번 더 오히려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저께 어쨌든 반도체로 수급이 몰리면서 살짝 이제 중국 관련된 여행 관련주들이 살짝 관심을 못 받았는데 오히려 이게 기회다.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미국 시장도 반도체주 빠지니까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못 올라갔던 좋은 종목들로 순환매가 돌았잖아요. 우리나라 시장도 그랬고 오늘도 왠지 우리나라 시장이 그럴 수도 있는 분위기인데 우리 시청자분들 파라다이스 계속 AS 해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눈에 띄는 게 외국인이 어제 코스피 쪽으로 순매수가 집중됐는데 네. 6위권에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 종목이 올라갔더라고요. 두산 에너지빌리티가. 네. 그리고 또 수익률도 4%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근데 지금 좋은 뉴스들이 나와요. 두산 에너지빌리티. AS 좀 해주시죠.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계속해가지고 원전 관련된 이야기들이 우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원전 쪽으로 보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중동 쪽으로 해가지고 수소 관련된 뉴스도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현재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 추세를 위로 올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다른 것보다도 원전이 첫 번째지만 그 이외에도 플랜트 부문에서의 역시 강력한 그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수 담수화 발전 그러니까 IWPP를 기본으로 해서 다른 여러 가지 종목들로 가고 있고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 특히 ESS 즉 2차 전지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소 관련된 에너지 관련돼 있는 이쪽 터미널이라든가 이쪽 플랜트로도 상당히 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 지금 이미 바닥을 잡은 시점에서 올라가는 거니까요. 자 보시면 여기 이 자리 자 14,340원에서 이미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따라서 함부로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우선 짧게는 한 이 정도. 자 23,150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제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가 다 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가 다 했지만 또 눈에 띄는 업종이 있어요. 계속 이거 신경 안 쓰고 싶은데 자꾸 눈에 띄는 업종이 바로 전력 관련주입니다. 이 AI 관련돼서 뉴스가 요즘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요. 전기 먹는 하마가 AI 그 데이터 센터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이 전력 설비 관련된 쪽에서 상한가도 많이 나오고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우리 유창현 대표님도 2주 전에 이제 BHI를 네. 제안을 해주셨고 그때 이제 똑같이 원전주들 못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고 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어제 HD 일렉트릭이 또 매서운 상승을 보였고요. 네. 또 수급도 글로 많이 쏠렸는데 지금 어쨌든 전선이나 뭐 그런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데 원전은 아직까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전력 생태계 쪽에 투자를 못 하신 분들이 있다면 원전은 계속 유효한 걸까요? 저는 유효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주식이라는 게 뭐 이제 어떤 미인 선발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주목받고 있는 쪽이 더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력 인프라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 관련된 투자 뭐 계속 급증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또 뭐 신흥국 쪽으로도 계속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이쪽이 쉽게 꺾일 가능성은 뭐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구리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들이 이슈가 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일단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올 상반기만 본다라면 이제 마치 작년 같은 경우 뭐 2차 전지 보듯이 또 뭐 연초에 또 반도체 보듯이 전력 인프라 쪽이 강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는 빛을 못 보고 있지만 아무리 인프라가 우리가 초고속 인터넷 뭐 집집마다 1기가 이상 랜선이 깔려 있다고 하더라도 뭐 컴퓨터가 없으면은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기가 깔려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라든지 IPTV 같은 경우는 보기 때문에 1기가 필요한 것이지 정말 옛날처럼 단순히 인터넷만 한다면 1기가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공급해줘야 되는 부분들, 뭐 전력을 공급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발전 쪽이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알게 모르게 최근에 보면은 뭐 풍력, 태양광 일부 기업들이 좀 반등을 좀 시현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종목별로 좀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장은 뭐 이슈가 없지만 저는 꾸준히 좀 모아갈 수 있는 섹터는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도 원전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직 전력 쪽에 테마 쪽에 우리가 투자를 못 하신 분들은 너무 오른 전선주 말고 좀 아직 바닥권역에서 움직이는 원전 쪽도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조금 질문을 던져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한테는 저번 주에 친환경 관련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자 뉴스에 천연가스에 주목해라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전력 관련된 우리의 투자에서 원전도 있지만 친환경 에너지 플러스 천연가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중요한 게 천연가스는 정확히 얘기해서 저공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그 다른 그 일반적인 그 화석연료에 비해 가지고서는 공해는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은 그 공해 물질이 나오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은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즉 원전하고 그다음에 천연가스가 양대 축으로 해가지고서 친환경 에너지로 넘어가는 일종의 그 브릿지 즉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계속해가지고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특히나 석탄 화력 발전이 가장 큰 문제였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다음에 질소 화합물로 나오는 이 그 여러 가지 그 공해 물질들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서 기존에 있던 그 석탄 발전소에는 탈황 시설 그다음에 질소를 잡아주는 탈질 시설이라는 걸 항상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완전히 터빈 자체를 천연가스로 돌리게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이제 앞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참으로 고맙게도 지금 현재 그 천연가스의 그 전체적인 국제 시세가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이 천연가스로 상당히 많이 전환한 상태에서는 많은 그 이런 관련된 전력주는 오히려 돈을 좀 더 벌고 즉 매출이 더 늘어나고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그럼 이 가는 과정에서 원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 그랬을 때는 역시 고준위 방폐장 즉 방사능 폐기물 그 관련된 거를 2031년까지 우리가 과연 해결할 수 있겠느냐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제일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 좀 얘기를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 전력에 관련된 투자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팁을 좀 드렸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어제자에서 미국 시장 모든 이슈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눈에 띄는 거는요, 바로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애플이었습니다. 애플. 자, 애플이 어저께 드디어 AI 반도체 칩 시장에 대해서 참전을 선포했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 또한 제가 한번 우리 두 분의 전문가님들한테 여쭤볼 거는 그겁니다. 이 참전의 의미는 무엇인가? 더 플러스 알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유명한 기업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MS가 있고요. 알파벳, 구글이 있고 그다음에 또 테슬라 있죠. 테슬라도 있고 그 등등 좀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빅테크 기업들이요. 다 자체 AI 칩을 생산하겠다라고 참전 선포를 다 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애플까지 참전하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미국 시장을 봤을 때는 이제 전쟁터가 됐죠. 엔비디아가 이 AI 서버 반도체 칩 시장 80%를 장악하고 있고요.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제각각 전쟁을 선포해서 아마 제 생각은 미국에서는 돈을 많이 쓸 겁니다. 왜? 그들은 반도체 칩을 설계를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쓸 것이고요. 이 기업들이 치고받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쪽 시장의 생태계는 혼조세를 이어나갈 건데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요. 우리나라 시장은 설계를 하는 쪽이 아니고 위탁 생산을 담당하는 파운더리에 뛰어들었잖아요.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등.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애플의 참전의 의미는 우리나라 시장, 특히 크게 보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왜? 우리나라는 TSMC와 이 위탁 생산을 하는 파운더리 시장을 지금 엄청나게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창희 대표님한테도 좀 질문을 드려본다면 지금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제각각 AI 반도체 칩 장악을 위해서 뛰어들었는데요. 네. 우리나라 시장에 제가 생각한 것처럼 좀 큰 기회가 왔다라고 봐도 될까요?
뭐 충분히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처음 나온 뉴스들은 아니죠. 이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인텔하고 지금 손을 잡고서는 지금 뭐 3세대 AI 칩 개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메타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 칩을 좀 개발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샘 알트먼 같은 경우도 이제 자체 칩을 개발하려고 하다가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분란이 발생했었던 부분들이고 이런 것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든든하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이제 다 정리가 되면서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체 칩 개발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개발이라는 게 뚝딱뚝딱해서 내일 당장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있다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된다라면 충분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뭐 엔비디아의 대부분의 제품을 TSMC가 만드는 것이고 TSMC가 공장 증설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이거 뭐 음모론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다 TSMC에 공유하기가 좀 보안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나눠서 좀 배분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오히려 이제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칩들이 나온다라는 거, 반도체 칩들이 나온다는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 뭐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 리노공업 같은 경우가 강하게 상승했었던 부분들도 뭐 상당히 많은 업체들을 거래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테스트 칩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수혜를 입은 그 성장 모멘텀으로 주가 올라간 것처럼 좀 구분을 해서 좀 압축해서 종목을 좀 선별해서 투자를 하신다라면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유찬희 대표님한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린다면 저희가 이제 이 AI 칩 하면은 이제 반도체 쪽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제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칩 가격이 높잖아요. 네. 이제 이것을 사용하는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 뭐 특히나 뭐 네이버나 카카오 등이 네. 이제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이런 개발을 하는 업체들이 조금 부담이 있는데 이렇게 조금 반도체 경쟁업체들이 많으면 가격이 다운되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이제 기업들이 조금 앞으로는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는 가격이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조금 상당히 좀 미뤄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HBM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 내년에는 지금 가격보다 10에서 15%더 높게 부를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미 그 상당 부분 계약이 좀 완료가 되어 있다라고 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번에 이게 칩 개발이 성공하기 쉽진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뭐 자체 칩도 중요하지만 저는 AMD가 얼마나 빨리 성장을 하냐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거의 뭐 대부분을 엔비디아 공급하고 있는데 AMD가 성장을 해가지고 칩을 점유율을 많이 찾아온다라면 그런 걸로도 가격 경쟁력으로 칩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도 AMD가 그 부분을 좀 못 미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인텔도 당장은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러면은 기존 업체들이 자체 칩을 개발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 우리 김성희 전문가님한테는 질문이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어쨌든 칩을 개발을 하겠다고 한 거는 네. 설계를 하겠다는 거지 생산까지 다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TSMC가 저희랑 가장 큰 경쟁자인데 만약에 이제 개발이 다 완료가 됐다고 해서 이제 위탁 생산을 맡길 때 TSMC하고 우리나라의 이 경쟁력의 차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팹리스들이 과연 몇 나노 공정을 가지고서 만들어 주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라 보거든요. 자, 2나노 이상 이하의 그 초정밀 공정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발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열을 잡기 위해 가지고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업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전력, 저발열 이 두 가지를 잡기 위해서 결국은 제가 볼 때 5나노 이상의 상당히 큰 그 나노 즉 약간은 좀 그래도 전기가 다니는 길을 넓게 하는 그런 공정으로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다른 칩들에 비해서는 약간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사이즈 자체가 좀 커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첫째는 그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이게 그
우리는 분명히 이제 파운드리 가지고서 이제 어느 정도 득을 볼 수도 있지만은 파운드리로 득을 보는 건 우리만이 아니라는 게 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단 좋은 점은 뭐냐면은 그래도 대량으로 찍어내기에는 TSMC 말고는 대안은 한국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관련돼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아니면 한미 반도체까지 4개 정도 이 정도는 충분히 아마 좀 더 나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반도체 관련돼서 자꾸 추적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거는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공모주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또 소액주주분들 이제 치킨값 한번 벌어볼까 해서 한 주, 2주씩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HD 현대마린이 오늘 이제 상장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따따블이죠, 따따블. 약 따따블 주가가 한 4배 정도 오른다는 얘기인데 따따블에 성공하면은 2주를 갖고 계신 분 기준으로는 치킨값이 아니라 소고기 값을 벌 수 있는 정도 5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근데 HD 현대마린 솔루션즈는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배를 AS해주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조선주의 분위기가 좋아서 다들 기사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데요. 살짝 걱정이 되는 게 오브행 이슈가 좀 있어요. 이대주주 물량이 보호 예수 기간이 6개월이란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유찬희 대표님은 네. 이제 뭐 현대마린에 대해서 이제 기업에 대한 건 다들 아실 테니까 이 오브행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절대로 찬물 끼얹는 건 아닙니다. 근데 모든 기업이 상장을 했을 때 오뱅 이슈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기업은 오뱅 이슈가 없고 어떤 기업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오뱅 이슈는 뭐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6개월 뒤에 문제고 물론 이제 뭐 기관들 매물 물량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금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돼서 장비주들이 좀 신규 상장한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코칩 그리고 제일 M&S, 민테크 이들 기업이 이제 하루 이틀 사이로 계속해서 상장을 했는데 사실 그 이후의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실적 둔화 우려감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가장 주목을 받았었던 민테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주가가 상장하고 나서 그렇게 오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의 이제 흐름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또 긍정적인 부분들은 어저께 조선주들이 좋은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조선주들의 실적 자체가 좋다라는 부분들, 특히 이제 현대중공업이 조금 더 앞선 부분들이 있지만. 뭐 하나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이제 이 애프터 서비스 마켓에 지금 계속 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장이 상당히 지금 엄청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또 현대마린 솔루션의 좀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결국엔 이제 오늘 상장하고 나서 뭐 따따블이든 뭐든 이렇게 좀 주가가 발생한다라면 단기 차익 매물은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이 매물이 어떻게 단번에 소화가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HD 현대마린 솔루션 상장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잠깐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오늘 상장하는 날이고 외인의 99% 정도가 미확약입니다. 그래서 상장하자마자 지금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좀 쏟아낼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매물 좀 폭탄이 쏟아지게 된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궁금하거든요. 그대로 봐도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빅4로 좀 시선을 돌려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이제 그 선박의 O&M, 즉 쉽게 유지 보수는 계속해가지고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익스펜션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IMO 2020에 맞추어 가지고서 친환경 선박을 위한 탈황 시설을 더 설치하는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난다고 보면은 전체적인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그야말로 수급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을 보고 난 다음에 던지는 이 물량들을 과연 이제 했을 때 과연 내가 샀을 때 처음에 나왔던 이 가격을 그대로 다시 유지하고 더 올라갈 수 있느냐가 제일
그게 제일 큰 문제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건 결국은 투자자들의 판단에 따른 부분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선은 조금 약간 오늘은 오전까지는 추이를 지켜보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0시 이전에 대부분의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주가 추이가 보통 나오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통은 이제 이런 공모주 같은 경우 공모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는 올라가지 못하지만 이 경우는 대형주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장한 후에 오전까지 추이 어떻게 좀 지켜가게 될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장에서 승부를 볼 이슈들도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 큰손 수급이 돌아왔다고요. 김성규 전문가님은 AI 춘추 전국 시대에 들어가다라는 내용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손 수급이 돌아왔다. 아무래도 외인과 기관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론 이제 외국인 기관이 강하게 매수를 한다고 해서 증시가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어저께 상당히 의미 있는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지수 위치를 봤을 때는 뭐 바닥권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600포인트에서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정말 어떻게 보면 4월 달 짧은 조정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간 V자 반등에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거의 상단, 그러니까 매물대가 있을 수 있는 위치에서 대규모 매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특히 이제 사실은 유가증권에 대한 매수는 전 그렇게 큰 점수를 줄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패턴하고 똑같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거의 뭐 80% 이상이 집중된 매수이기 때문에 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중요한 건 선물 쪽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눌렀었던 부분들은 선물에 대한 어떤 매도 물량이 쌓이면서 시장을 눌렀던 것인데 최근 들어서 보면 4월 26일 정도 혹은 4월 24일부터 보시면 매수 매도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매수 매도가 반복되고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이게 갈팡질팡하고 있다 보니까 하루는 매도, 하루는 매수 이렇게 갈팡질팡하다가 어저께 아예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두면서 2만 5천 계약 정도 선물 매수가 유입되었고 또 어저께 미결제 약정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일단은 어제 외국인들의 매수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놓는 매수인 것이지 이게 뭐 단발적인 상승을 대비해서 이렇게 큰 자금이 집행된 건 아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안정적인 상승세 혹은 지금은 약간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갑자기 또 오늘 뭐 외국인이 2만 5천 개가 선물 매도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다라면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강한 반등을 주었죠. 또 이러한 흐름들이 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국채 금리가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좀 빠른 예상보다 좀 빠른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온다는 것인데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죠. 또 GDP도 어쨌든 안 좋게 나왔습니다. 마지막 단추는 이제 물가죠. 지금 이제 GDP 결과를 보면서 1분기 생각했었던 것보다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뭐 스태그플레이션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좀 있는데 파월 의장은 뭐 그런 것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발언을 해줬죠. 그러면 이 공교롭게도 계속 지금 한 발짝씩 계속 맞아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퍼즐 조각들이 다음 주에 만약에 CPI가 상당히 좋은 우리 예상치만큼의 움직임이 나와준다라면 우려감이 상당히 해소가 되면서 또 증시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또 금리 인하 쪽에 어떤 이슈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일단 부정적인 기류보다는 약간 긍정적인 기류로 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그런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가 많이 집중됐었던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것은 이미 한 2주 전부터
수급을 좀 지켜보자. 시장은 안 좋을지언정 외국인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 가져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그러한 섹터의 변화는 없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그리고 뭐 자동차, 뭐 조선 뭐 이런 쪽인데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지금이 피크가 아니라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들 기업들이 많이 조정이 나온다라면 분할 매수 관점 그리고 또 개별 종목으로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이 어떻게 좀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화면에서 반도체 쪽 지속해서 좀 보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함께 좀 살펴볼게요. 유리기판이 처음에는 해지성으로 약간 움직이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반도체 투톱이랑 같이 잘 가는 듯한 분위기도 형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판 쪽이 움직이면 반도체 순환 끝단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저는 유리기판 이슈가 저는 조금 거품기도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리기판이 장점은 이제 발열을 막아준다라는 것인데 또 단점은 이제 내구성이 약하다는 거죠. 다만 이제 내구성이 약한 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용이기 때문에 고정식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큰 걱정이 없지만 발열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지만 반대로 한번 유리기판이 발열이 발생하고 나면 안 식는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냉각 쪽 해가지고 같이 좀 반응을 해주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분위기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삼성전기가 이제 시제품 출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으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좀 반응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삼성전기가 치고 나간다라면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번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결국은 대장주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무슨 연구를 했다, 어떤 기업이 무슨 이쪽에 대해서 개발을 했다, 아무 의미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 제품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부품을, 소재를 공급하냐 안 하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조금 더 지켜보되 삼성전기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AI 춘추 전국시대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어제장에서도 AI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그 AI 같은 경우 미국의 그 기술주, 7대 기술주들은 지금 계속해가지고서 그 상당히 서로 다른 엇갈린 행보 보이고 있죠. 지금 올라갔던 종목들 4개는 지금 떨어지고 그동안 떨어졌던 종목들이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좀 황당한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기술주에서의 손바뀜도 일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그만큼 이 AI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분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전부 자체적인 AI 반도체 개발에 돌입을 했고 이제는 애플마저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반도체를 만들겠다라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각자들이 목적하고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이제 또 이 반도체들을 자신들의 그 특성과 그다음에 장점에 맞춰 가지고서 반도체를 구축을 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여기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이외에도 아마존이라든가 그다음에 테슬라의 도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 그다음에 인텔도 가우디 3가 나오고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삼성전자에서 마하1을 이제 연말까지 출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등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그럼 데이터 센터 기반으로 가는 AI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온디바이스 AI를 해가지고 가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데이터 센터 기반으로 가는 거를 좀 더 선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타이완계 즉식계에서 그 엔비디아라든가 아니면 AMD 계열 쪽에 이런 그 쿠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픽 처리 기반의 그런 그 프로세싱으로 가는 이런 AI가 아직까지는 대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추후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이제 2027년도가 되면은 대략 한 1,194억 달러대까지 굉장히 크게 한 2배 이상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 534억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한 3년 안에 2배 이상 성장한다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것들을 보면은 그 이제 조금 늦긴 했지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주요 그 시스템 반도체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각자의 성격에 맞춰서 즉 아마존 같은 경우는 AWS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에 맞추어서 AI가 얼마나
정확하게 배송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움직일 것인가. 그다음 구글은 아무래도 보고 있는 사람 아니면 검색 엔진에서의 광고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 사람의 취향에 맞춰 가지고서는 유튜브가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도 AI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게 되어가는 상황이 됐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이제 패밀리스 관련주들도 지금까지는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서는 그 회사별로 해가지고 쪼개서 봤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AMD 관련주 아니면은 뭐 여기에서 아마존이나 구글 관련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쪼개서 봤었는데 이것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뒷단 즉 그 백엔드에 있는 용역업체들도 이제 많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에 관련돼 있는 업체들도 같이 뜰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가 최근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금요일장부터 유독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AI 소프트웨어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제도 추가적으로 좀 시세 내는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좀 시선을 옮겨봐도 되는지 그리고 연속성이 좀 있을지가 가장 궁금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두 가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온디바이스 AI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기반 AI가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온디바이스 AI를 추구하는 게 뭐냐면 현재 모바일인데 오늘 그 새벽에 발표했던 애플의 M4 칩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그 삼성의 갤럭시 S24 같은 경우 온디바이스 AI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단 이거는 단점이 뭐냐? 이 자체에 있는 칩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응하는 데는 영역의 한계가 있고 그 대신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가는 AI 칩은 발전을 더 할 수 있는 거는 장점이 있는데 그 대신에 엄청나게 많은 전력과 그다음에 자원 즉 리소스를 잡아먹는다는 게 단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접점이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AI 소프트웨어도 결국은 발전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AI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냥 무적정하고서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지능을 올리는 데 주력을 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기에 맞춰가지고 소프트웨어 쪽이 당연히 가는 수순으로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쪽도 함께 좀 긍정적인 시각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서 승부를 볼 승부주들도 함께 확인해 봐야겠죠?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네, 오늘 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승부주들 준비해 주셨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미코 준비해 주셨고요. 김성규 전문가님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미코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어떤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네, 미코는 이제 특수 세라믹 제품을 활용을 해가지고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생산을 좀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팅이라든지 혹은 뭐 장비에 들어가는 제품을 좀 공급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특수 세라믹 소재로 이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거의 미코가 유일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미코 세라믹 쪽에 지분을 투자할 정도로 상당히 좀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국내 최초로 세라믹 펄스 히터 개발을 좀 양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TC 본드 쪽으로 해가지고 본딩 장비 쪽으로 해서 좀 일부 좀 공급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장비는 한미 반도체가 만들고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일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미 반도체 장비의 일부 이제 미코 제품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이제 그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좀 테스트를 하면서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 정도면은 그 결과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망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일본 제품을 좀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의미 있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제품이 이제 적용이 된다라면 이게 장비는 한번 공급하면 끝이겠지만 이 부품은 1년에서 2년 사이로 계속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꾸준한 매출이 확보될 수 있다는 거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미코 자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미코 파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약간 수소 에너지 관련돼서 이제 개발을 하거나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건물용 SOFC 시스템을
좀 정부랑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SOFC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ESS 장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이해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건물 자체에 그 ESS 장치를 설치를 해서 수소 발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가 발전을 해서 전력을 충당하는 것인데 150kW급에서 한 수백 kW급으로 좀 확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책 사업이 만료가 된다면 2026년부터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전력 인프라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수요가 급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그게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산업용 혹은 생활 패턴의 변화로 인해서 전력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어느 한쪽은 과부하가 생길 수 있고 어느 한쪽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150kW급이면 좀 중형 정도 공장이 돌아가는데 큰 무리가 없는 정도의 발전 용량이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다가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된다라면 충분히 전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대체제로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가져간다라면 최근에 미코의 주가 흐름을 1년 동안 보신다라면 14,000원 정도가 상당히 좀 저항대였습니다. 이게 넘지 못하는 산이었는데 어저께 상한가는 아니었지만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28%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좀 했고요. 특히 어저께 외국인 기관이 상당히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제만 매수한 게 아니라 최근에 보면 외국인 기관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어저께 강한 매수가 유입된 걸 본다라면 약간 눌림이 나올지언정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그 1년 동안 형성됐었던 14,000원 매물대가 돌파가 된다라면 일단 16,000원 정도까지 어떤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11,5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어저께 상승했었던 절반의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조정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TC본더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제공하고 있는 미코 살펴봤고요. 14,000원 돌파 시에는 16,000원 터치까지 가능하다라는 점 함께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규 전문가님이 준비해 주신 승부주 만나보겠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할 때 많이 언급됐던 종목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떤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네, 일단 중요한 게 이 종목이 물론 온디바이스 AI로도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IP라든가 그다음 네트워크 이쪽으로도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걸 우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특히나 봐야 되는 거는 ARM이라는 회사 있죠. 여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으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CPU라든가 GPU 즉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CPU나 아니면 그래픽 카드 관련된 유닛 이제 거기에 세 번째로 해서 네트워크 프로세싱 유닛 그래서 NPU를 새롭게 만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개발의 선두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술들 때문에 실제로 그 ARM하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미국의 기술주들하고도 상당히 많은 그 협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AI 반도체에 대한 통합 IP 원천 기술을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업체들하고도 어느 정도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 즉 앞으로 있을 그 춘추 전국 시대에 들어갈 AI에 대해서도 각각의 그 용도라든가 각각의 그 여러 가지 목적에 맞춰 가지고서 역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더를 받아 가지고서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이런 그 여러 시스템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데 현재 여기에 바닥 26,700원대 여기에 이 자리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27,600원대까지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자리에서는 오늘 시초가에 들어갔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우선 목표가 33,000원을 우선 드렸고요. 여기 이 정도 드렸고 좀 더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까지 즉 36,700원까지는 어느 정도 볼만한 자리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만약에 손절하신다 그러면 24,500원까지 조금 짧게 드립니다. 여기서 24,500원까지는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이 자리까지는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 이게 떨어졌다 그러면은 약간은 하락 추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에서는 반드시 제대로 끊어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였습니다. NPU에 있어서 개발을 좀 선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33,000원이고요. 손절가 24,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떨어지게 된다면 하락 추세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외국인 기관, 큰손들이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봤고요.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춘추 전국 시대를 맞은 AI 관련주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승부주로는 미코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주들은 얼마나 수익률을 냈는지 오늘장, 내일장 2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